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링컨 노틸러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이라는 것 다 아실 테고요. 링컨의 대표적인 SUV 노틸러스와 오늘 함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MKX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죠. 풀체인지가 아닌데도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2.7L 가솔린 엔진을 얹어서 333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요. 판매 가격은 6,600만 원입니다. 과연 어떨지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느낌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먼저 잠깐 보시죠. 메쉬 타입의 프론트 그릴인데요. 링컨 노틸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죠. 금속 재질을 사용해서 메쉬 타입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쭉 팬더 뒤쪽에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이렇게 노틸러스라는 네임 배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차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이 아래 보면 타이어인데요.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245-50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터빈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휠이라고 합니다. 타이어 휠의 라인이 이렇게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그 타이어 휠의 방향성을 넣을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좌우 대칭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우측 타이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휠의 방향성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휠의 디자인을 하나로 디자인 형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휠의 방향성을 넣는다고 한다면 좌우 대칭을 생각을 해서 휠의 모양을 두 가지로 떠야 됩니다. 한 가지로만 떠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뒷타이어인데요. 역시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 245-50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V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키킹을 하면 스스로 열립니다. 자, 키킹을 해서 자동으로 리어 게이트를 열 수가 있죠. 보면 시트가 이렇게 접혀지고요. 그래서 좌우 6대4로 접혀지는 뒷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시트 거의 풀플랫 상태로 접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부분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내려보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비상급유를 위한 깔때기,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걸림쇠를 만들어 놓아서요, 딱 걸 수 있고 이렇게 제껴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거고요. 자, 범퍼 하단부 보면 트레일러 견인골입니다. 이 부분으로 트레일러와 연결을 해서 캠핑을 다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트레일러의 전원 연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좌우로 두 개의 배기구 듀얼 머플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항공기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했다는 테일램프죠. 좌우의 테일램프를 이렇게 이어주는 커넥티드 타입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루프에는 이렇게 루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고요. 엔진룸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2.7L 가솔린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곤조곤 돌아가는 엔진 사운드 들리시죠? 디젤 엔진과는 확실히 다른 엔진 사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진 배치 보면 약간 앞차축의 중심 무선에서 살짝 앞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보시죠. 네, 노틸러스 운전석입니다. 어두운 계열의 인테리어 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도어 패널에 가죽과 금속 그리고 나무, 고급차 인테리어 공식 잘 따르고 있죠.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체가 큰데요. 하나, 둘, 딱 2회전 합니다. 대단한데요? 딱 2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길이가 4825, 너비가 1975mm에 각각 이르는데요. 높이는 1700mm입니다.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조향비 스티어링 휠은 딱 2회전 하는데요. 어댑티브 스티어링 휠입니다. 속도에 따라서 차의 조향 반응이 좀 달라지는 거죠. 저속에서는 혹은 정지 시에는 아주 가볍게 조향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무거워지는 스티어링 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향의 반응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댑티브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해서 락트락 회전수는 딱 2회전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입니다. 이 차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변속 레버가 없죠. 변속은 버튼으로 합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서요. 변속 레버를 버튼으로 세팅을 했죠. 포드가 이 버튼식 변속 레버를 가장 앞서 도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자, 두 개의 모니터,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센터페이시아에는 8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줍니다. 트립 1의 연비 9.0, 트립 2의 연비 7.2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7.9고요. 타이어 공기압, 전력 분배, 전력 구동력, 전력 분배 뭐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고요. 구동력 분배가 되겠죠.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앞뒤 바퀴로의 구동력 배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 명령을 말하십시오. 97.3 FM 97.3 맞추기. 아니 민주당에서 빨리 합의해주면 빨리.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전화 걸기 오디오 관련 명령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음악과 오디오, 핸드폰, 전화 걸기, 음성 명령 등이 있고요. 그렇고요. 왼쪽으로는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을 이렇게 방향지 시동 끝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차선을 넘을 때마다 그 경고음이 오고 경고 진동이 오고 하면 좀 피곤할 수가 있죠.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넌 잠깐 쉬어 할 때는 이렇게 차선 유지 시스템을 꺼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일부러 꺼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그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도 항시 켜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8인치 모니터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토스탑 기능이 있고 주차보조 시스템이 있죠. 평행주차, 그리고 직각주차, 평행주차 종료, 이제 출차를 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차의 앞뒤 전후 좌우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360도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앞에 그리고 뒤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가 큰 차를 탈 때 특히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상당히 조심스럽죠.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시야를 좀 더 정확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되게 이게 둘 다를 눌러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일부 독일 차들은 이 두 개가 함께 작동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늘 제가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시동 버튼.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그 차에 문제가 있는지 자꾸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에러 메시지가 가끔 떠요. 충전이 일어나죠. 충전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옆에 USB 포트가 있고요. 자, 여기에 컵홀더를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센터페이시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죠. 이쪽에 보면 그 위에 또 2층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도 하나 더 있고요. 그 아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페이시 안쪽으로 2층 구조를 이루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센터 콘솔은 이렇게 깊은 콘솔 박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USB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12V 전원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편의 장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 또 하나 가벼운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있죠. 자, 오디오
이 차에는 레벨 울티마라는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레벨 울티마를 카오디오로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링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소리 잠깐 어떤지 들어볼까요? 아우, 소리가 빡빡 울리는데요. 이 베이스 울리는 게, 이 울리는 느낌이 몸으로도 전해질 정도로 상당히 풍부한 음량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벨 울티마 시스템에는 클래리파이 기능이 있는데요. 디지털 음원을 원래의 음질대로 상당 부분 복원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클래리파이 기능이 있어서 디지털로 재생되는 음악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현장감 있게 들려준다는 거죠. 네,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들려줍니다. 상당히 입체감 있고 현장감 있는 풍부한 음색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한번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죠. 연결을 해서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핸드폰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티 컨투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링컨이 자랑하는 시트입니다. 무려 24개 방향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시트 등받이 앞뒤는 물론이고요. 시트 익스텐션도 가능합니다. 시트 앞부분을 좀 더 쭉 밀어 넣어서 허벅지 바로 아래 무릎까지,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공간을 다 받쳐줍니다. 좀 더 폭 넓은 부분을 받쳐줘서 편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마사지 기능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자석, 조수석 다 가능하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잠깐 가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시트가 많이 뒤로 기울었네요. 이렇게 제 위치를 잡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의자에 앉은 듯 아주 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두 개 거의 꽉 끼게 들어가죠. 무릎 앞 공간 주먹 두 개면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이렇게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갑니다.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내려가네요. 올리면 내려가고, 도어 패널에도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 뒷좌석을 위해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센터 콘솔 뒤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구, 11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구도 들어와 있네요. 다양한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팔걸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개의 컵홀더를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좀 더 뒤로 누일 수도 있죠. 똑바로 앉으면 이 정도인데요. 약간 뒤로 누이면 최대 이렇게까지 좀 편하게 등받이에 기대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센터 터널의 높이는 손가락 2마디 정도, 그렇게 높게 솟아 있지 않아서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도 상당히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살짝 벌려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크게 센터 터널이 높은 게 아니어서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위로도 그렇게 공간이 좁지도 않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좀 편한 가운데 좌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바로 앞에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나오니까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이름을 다시 MKX에서 노틸러스로 바꿨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작 MKX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을 자꾸 바꾸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종훈인데요. 혹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인데요. 오토다이어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몇 번 그 이름을 바꿀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땅한 이름도 없고, 또한 그동안 오토다이어리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쉽게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
많은 고민을 한 결과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이름을 바꾸는 게 고객의 신뢰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노틸러스 항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소설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에 등장했던 노틸러스는 잠수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톱앤고 시스템을 포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 한번 맞춰보죠. RPM 약 15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상당히 편해요. 상당히 편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을 타이어가 밟고 지나는데 충격을 지나는구나 정도의 느낌만 있지 그 출렁임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전달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차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충격의 양을 주행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거친 충격을 지날 때는 좀 강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좀 좁은 길에서 제 규격이 아닌 좀 높다 싶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좀 강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강조된 서스펜션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차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을 코파일럿 360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코파일럿 보조운전자 360도를 다 커버해주는 보조운전자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량의 전후 좌우를 다 카메라와 센서가 커버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주행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 하면 어댑티브 스티어링, 그리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충돌 회피 조향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여기에는 긴급 제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후방 카메라, 오토 하이빔, 레인 센터링, 스톱앤고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360 카메라, 전방 감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차의 안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와 함께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고 또한 안전을 최대한으로 커버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거친 시멘트 도로를 지날 때 자글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 정도는 있는데요. 대체로 노면 상태가 양호하다면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차체 바닥에 방음제를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프론트 윈드실드, 그리고 1열 좌우 유리창에는 이중 차음 유리,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를 최대한 걸러줘서 조용하고 편안한 실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느끼기에도 노면의 거친 소리들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용해요. 자, 차선을 그냥 일부러 넘었더니 운전자 주의 경고, 휴식을 권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운전자가 지금 정확하게 차를 제어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차가 금방 앞에서 하나 끼어들었는데요. 끼어드는 순간 정확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를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100km에 다시 한번 맞춰보고요. 자, RPM이 쭉 떨어지죠. 1500까지 떨어집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4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요. 따로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다만 변속 버튼에서 S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죠. S모드를 하면 역시 RPM 수준은 마찬가지네요.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로 해서 좀 속도를 좀 내보죠. 자,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도 아무 저항 없이 밟힙니다. 킥다운 버튼이 없는 거죠.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빠른 속도에 비해서 차체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차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탄력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구동력이 살아나는데요. 자, 꾹 밟으면 4바퀴로 구동력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무지 빠른데요. 자, 바람 소리만 이제 겨우 들립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겨우 들려오는 그런 정도의 소음만 들리는 거죠. 대단한데요. 고속주행 안정감 아주 탁월한 수준입니다.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아주 고속주행을 하다가 계기판을 통해서 실제 속도를 확인하면 저절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상당히 출렁 있는 듯한 그런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출렁임은 있지만, 노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노면이지만 그 충격을 잘 흡수해서 차체 흔들림을 그렇게 크지 않게 소화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2195kg이거든요. 거의 2.2톤입니다. 2.2톤의 무게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속감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빠릅니다. 자, 올휠 드라이브 기능이 있는데요. 디스커넥트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륜구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륜구동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연료 절감을 감안한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앞바퀴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상태가 좋은 길을 순항할 때는 앞바퀴로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효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필요하다 싶을 때는 4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면서 올휠 드라이브의 기능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속을 하면 이제 올휠 드라이브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가속을 할 때 오프로드에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효율적으로 차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미엄 SUV답게 실내의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편안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움직일 때에도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의 거동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아메리칸 스타일의 승차감, 푹신하고 물렁하고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런 면에서의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서스펜션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하드하지만 하드한 부분에서 살짝 소프트한 면에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노면의 충격을 받아 넘길 때는 좀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은 더 부드러운 쪽에 세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 캐나다산이죠. 상당히 이제 인테리어에 이런 나무 장식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줍니다. 그리고 하얀 알루미늄 재질의 이런 금속 재질들, 충분히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90에 세팅을 하고요. 차선 유지 기능을 작동을 시키니까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레인 센터링, 그러니까 차체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는 기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돌아가나가는 커브길을, 구분길을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차를 컨트롤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레인 센터링 기능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했고요. 자, 이렇게 빠른 길에서도,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읽어가네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앞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 차체 높이가 있어서 노면의 충격을 빠르게 지날 때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하네요. 자,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하나, 둘, 셋.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제동을 강하게 해봤는데요.
그리고 조향까지 잘 작동을 합니다. 살짝 숙여지는 느낌은 있는데 차체의 높이에 비하면, 차체의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게 숙여지는 정도는 아니다 싶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동을 하면서도,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향을 잃지 않다, 조향을 잘 한다라는 얘기죠. 자, 빠른 속도로 코너를 한번 돌아 나가 봅니다. 속도를 충분히 올리고요. 제동하고 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코너를 공략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길어지는 느낌 없이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이 차가 차체의 높이가 1700mm, 그러니까 170cm가 되는 거죠. 그 높이로 아주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도 운전자의 불안감 크지 않았고요. 차체 어떤 기우는 정도도 많이 기울지 않아서, 차체가 많이 기울지 않아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코너링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의 효과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단도 그 정도 속도로 돌아 나간다 한다면 상당히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차 높이 1700mm의 높이를 가진 노틸러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를 잘 돌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333마력,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이 상당히 부드럽게 실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가속도 빠르고요, 고속주행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구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거칠게 힘이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다, 그리고 강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33마력의 힘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드러나는 그 과정, 가속 등의 느낌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스무스하게 그 강한 힘, 고속주행까지 이른다라는 얘기, 부드러운 333마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주행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시죠. 단도직입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핸드폰 무선 충전은 자주 에러를 일으킵니다. 충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자주 뜨고요, 뭔가 제 위치에 제대로 장착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핸드폰이 제 위치에 제대로 있는데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선 충전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차 주행 모드 선택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속 레버, 변속 버튼을 통해서 S모드, 스포츠 모드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따로 에코 모드가 없는 거죠. 그냥 평상시 주행하던 그대로 D 모드로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프리미엄 SUV인데요,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다 할 수 있겠네요. 필요할 때 스포츠, 에코, 노말 정도의 주행 모드 선택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나마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에코 모드도 필요하지 싶은데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제로백 하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제법 빠른데요? 거의 무단 변속기 같은 느낌인데요, 변속의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제법 빠른데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계기판을 트림미터를 세팅하고요, 평균 연비를 세팅을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하죠.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제 주행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스탑이 일어나죠. 연비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8.7km/L입니다. 5등급인데요. 그렇게 썩 좋은 연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차의 크기, 무게 감안하면 그렇게 아주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는 힘든 차다라는 건 알 수 있을 테고요.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서 최선의 연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상으로 외기온도 3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안 켜고 달릴 수는 없어서요. 에어컨은 살짝 1단 정도 틀어놨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시간 연비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아무래도 차를 좀 더 세심하게 다루게 되겠죠. 자, 이제 자유로에 올라와서 좀 달렸는데요. 평균 연비 11.3 보이고 있죠.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곧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비 13.8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점에서 좀 뒷걸음질 치기는 했습니다만 공인복합 연비 8.7보다는 훨씬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겠습니다. 교통상황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연비 14.1로 다시 더 좋아졌죠. 공차 중량 2195kg에 달하는 이 무거운 덩치를 끌고 14.2km의 연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양대교 부근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고요. 14.4까지 일단 연비는 아주 좋아졌죠. 14.4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탄력 주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다시 속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다시 교통체증입니다. 연비를 쭉 끌어올려 놓으면 교통체증 구간에서 까먹고 그러고 있네요. 자, 이제 체증이 슬슬 풀려가는 느낌이죠.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더 붙고 있고요. 연비 13.9까지 떨어졌고요. 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나아지겠죠. 자, 이제 체증 구간 지났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붙이면서 연비도 좀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수교차로 앞두고 아주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움직이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듯 한데요. 연비 13.0까지 뒷걸음질 쳤고요. 이제 어떻게든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하지 싶은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체증을 뚫고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아유,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살 것 같으네요. 아주 지독한 체증이었습니다. 연비 12.3까지 떨어졌고요. 이보다 아마 시내 구간에서 이보다 연비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지독한 교통체증입니다. 자,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초역에서 좌회전을 받았고요. 자, 마지막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교대역에서 멈춰 섰고요. 연비 11.6 기록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중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시즌 올해 들어서 가장 심한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8.7보다 그래도 훨씬 좋은 연비 11.6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노틸러스 시승을 했습니다. 333마력의 힘이 상당히 부드럽게 구현이 됩니다. 거침없는 가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변속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느끼는 승차감 역시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부드러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아메리칸 럭셔리 SUV의 진수를 이 차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합리적인 가격 또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870만원, 그리고 위 트림이 6,600만원인데요 국산 대형 SUV와 견저도 좋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SUV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차를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